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최근 마포와 성동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해당 지역도 이 토제로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윤재 기자. 네, 윤재입니다. 일단 강남과 용산은 토제가 다시 지정이 됐군요. 네, 서울시는 오늘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지난 3월 해당 지역을 6개월간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시장 관심은 마포와 성동구가 이 토제로 지정되느냐였는데 이번엔 심의에서 빠졌군요. 네, 정부가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이번 달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9%인데 성동구 0.27% 상승, 마포구는 0.17% 오르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값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오름폭도 전주와 비교해 확대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됩니다. SBS 민지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시가 이번에는 마포구와 성동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추가 지정은 시간 문제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최지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이번엔 빠졌지만 토제 추가 지정은 계속 논의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는 마포구와 성동구를 추가 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가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와는 별개로 정부의 기조 자체가 갭 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잡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현재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권한을 가져온 뒤인 10월이나 11월에 지정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는 패닉바이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지정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마포, 성동, 서울 나머지 구역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지역까지 언제 지정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토어제 추가 지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추가 지정이라는 시장의 예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추가 규제가 예상됩니다. 앞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매매 사업자들의 수도권 주담대도 막았는데요. 공급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수요를 아예 막아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기습적인 규제 발표에 실수요자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에 빨리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토제 지정 권한이 국토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도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간 서울시의 권한이던 서울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앞으로는 국토부와 나누어 갖게 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입김이 더 세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려는 기조인 만큼 서울시와의 충돌 가능성, 서울시 패싱설도 나옵니다. 다만 국토부는 시장 과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빠른 대응을 위해 정책 수단을 미리 확보하려는 취지라면서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일본식이 아닌 유럽연합 방식을 참고해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월 중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합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이제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라면서 양측이 서로 불합리, 불공정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협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엔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참석하는 유엔 총회에서 관세 협상 관련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겁니다. 다만 김 장관은 인도나 스위스, 중국처럼 관세가 높아지진 않았다라면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앞서 한미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말 타결됐지만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빠르게 타결이 안 되는 것은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로 무언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을 지금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500억 달러 모두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는 결코 아니라면서 마스가 1,500억 달러 사업처럼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라면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네, 이렇게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반도체도 품목 관세 영향세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의 경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보다도 높은 반도체 관세 부과 의지를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것임을 밝혔습니다. Just so you know, they paid nothing for years. Now they're paying 15%. And some things can pay more, like chips could pay more. Pharmaceuticals could pay more. You know, there's a bigger margin. 지난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직격탄을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세부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 중국 공장 반출 문제를 놓고 삼성과 SK의 검증된 사용자주의를 박탈하고 연단위 반입 승인으로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최국 대회라는 게 사실 뭐 홀만 좋은 것이지 명문화도 되지 않은 상태고. 일본도 반도체 최애국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에 이어 한국의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반도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당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지난 11일 동안 이어져 왔던 코스피 랠리가 12일 만에 멈췄습니다. 이달 들어 7조 원 가까이 사들이며 증시를 견인했던 외국인도 7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1.05% 떨어진 3,413.4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약 3,400억 원 팔아치우며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우상향 흐름을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익 매물 출회로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정상화를 중요한 과제로 꼽아 천스닥 기대감을 키운 코스닥도 사흘 만에 다시 840대로 후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보다도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FOMC를 앞두고 이걸 빌미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국내 주가 지수 상승은 외국인이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6조 6천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900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가 약 9조 원, 1,600억 원 각각 순매도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단기간에 좀 외국인 수급이 급격히 들어온 건 맞거든요.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면 그냥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연속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이건 조정 받고 다시 좀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 외국인 수급은 반도체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코스피는 단기 상승폭이 컸던 만큼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수백 건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수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던 KT 불법 기지국 사고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KT의 무단 소액결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른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서 KT의 초기 대처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먼저 용의자가 붙잡혔다고요? 네, 경기 남부청은 KT 부정결제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48세 남성을 어제 오후 2시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운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부정결제로 사들인 상품권의 현금화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 용의자도 비슷한 시간 서울 영등포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두 용의자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KT가 이번 사태를 막을 시간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시기보다 한 달가량 빠른 최소 지난달 초부터 발생했다는 건데요.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파악한 피해 결제는 총 527건으로 최초 피해 결제 발생일은 지난달 5일이었습니다. 황정화 의원은 KT의 축소 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노인 가구의 빈곤을 심화시킨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이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윤아 기자, 기초연금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은 현재 20% 감액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후년인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로 2030년까지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각각의 연금액을 깎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 비해 함께 사는 부부의 경우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노인 부부가 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생활비 지출이 크다고요? 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단독 가구보다 1.74배나 높았고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 의료비 지출 부담이 단독 가구보다 1.84배 컸습니다. 20% 감액된 기초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문제는 재정 부담인데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최근 5년 반 동안 더 많이 걷어들인 국민연금이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탔습니다. 게다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돌려주는 데 드는 행정비용도 20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엄하은 기자,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이 잘못해서 더 걷어들인 연금 납부액 얼마나 됩니까?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원화 건수는 198만 4천 건입니다. 모두 1조 5,410억 원 규모입니다. 건수는 지난 2020년 34만 1,000건에서 지난해 35만 7천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과원합 금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20년 2,245억 원에서 지난해 3,228억 원으로 43.8% 늘었습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납부하는 경우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원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원합을 바로잡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도 18억 8,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막상 과원합의 당사자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과원합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인증 후 과혼합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과혼합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환급이 불가한데요. 2020년 미반환 5천 건, 약 10억 원의 보험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이 대출 규제 권한이 재경부와 금감위로 나뉘게 됐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놓고 권한이 쪼개지면서 이 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핵심 대출 규제인 LTV, 담보인정 비율과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권한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각각 법과 감독 규정을 맡기로 정리됐습니다. 내 대출의 최고 금리와 상환 기간 같은 큰 틀은 재경부가 정하고 지금 내가 이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금감위가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걱정되는 건 부처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금감위는 건전성 관리를 중시하지만 재경부는 경기 대응을 우선시해 정책 방향이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 산업 육성하고 부채 증가랑 일종의 갈등 관계가 있을 때는 정책과 감독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벌써부터 파열음이 감지됩니다. 지난 15일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금감위 설치법 등을 두고 정책 혼선과 책임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간 충돌이 불가피한 조건이 이미 여러 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선 민원을 제기할 때 두 기관 모두에 따로 접수해야 하는 이중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백입니다. 대부업 관리나 보이스피싱 방지 같은 서민금융 핵심 업무를 누가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금감원 소비자보호 책임자가 부원장인데 그 지위를 격상해서 현행 체계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할 수 있었다면서 괜히 조직을 분리하느라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융당국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방침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출범시킨 이 태스크포스는 무기한 가동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TF를 금감원에 그대로 둘지 아니면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넘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기로 한 데 따랐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출범한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TF는 이찬진 원장이 직접 만들라고 지시한 첫 조직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이 원장의 의지를 반영해 감독, 검사, 소비자보호 부서가 모두 관여한 메머드급 TF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TF는 출범 당일 격주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 열려야 하는 첫 실무회의가 불발됐습니다. 문제는 조직 개편과 맞물려 소비자보호 TF가 무기한 가동 중단이 된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 업무 분장을 먼저 확정짓고 주무기관에 TF를 붙이는 게 순서상 맞다며 입법 지원 TF에서 먼저 구체적인 케이스를 짚어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한 입법 지원 TF는 현재 금감원과 금소원 업무를 나누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소비자보호 TF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컨대 홍콩 ELS 사태의 경우 불안전 판매는 소비자 보호 문제지만 배상으로 이어지면 금융사 건전성 문제에도 해당된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태스크포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잖아요. 논의가 늦어질 거고 여기에 대한 권장 사항이 나오면은 도입되는 것도 늦어질 거고 전체적으로 혼란기니까요. 금감원과 금소원 간 업무 분리 작업이 길어질수록 소비자보호 TF와 관련 종합 처방 마련도 표류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제2의 탈원전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원전 업무를 분할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앞으로 시위 규모를 더 키워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유정현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신경써라. 원자는 산업진흥이다. 원자는 두고 가라! 두고 가라! 두고 가라! 두고 가라!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원전 업무를 분할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한수원 노조가 시민단체, 학계 인사들과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을 왜 환경부에 보냅니까? 환경부는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전혀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전 업무를 부처 3곳으로 나누려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원전 건설과 운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려는 건데 비효율적이란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에 적어도 15년이 걸린다며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15년이 아니라 8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대통령 주변에 탈원전을 꿈꾸고 있는 참모들에 의해서 거짓 보고가 되고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한수원 노조는 오는 19일에도 지부위원장들이 참여하는 7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반대 의사를 계속 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번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논란과 관련해선 반년 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내놓은 답변인데요.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얼마가 적정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회 논의 단계에서 또 더 많이 또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부총리는 2015년 감세 논란과 소득 형평성을 고려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정했으며 배당 촉진과 형평성 사이에서 고민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경우 현재는 종합과세로 산정되는 배당소득을 분리해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35%로 하기로 했는데요. 시장에선 고배당 기업 요건도 까다롭고 그 세율도 높아 배당 유인 효과가 작다는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 정책을 두고 기업 경영연금을 둘러싼 격론도 오갔죠? 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전 유예 기간인 반년 동안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빨리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개 반발에 대해선 시장 반응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지역 균형 발전을 무시한 경우는 없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 집중 현상은 크게 깨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20년 동안 수도권 인구 이동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전반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계속됐군요. 그렇습니다.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 현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수도권 인구는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 순유입으로 전환된 뒤 현재까지도 수도권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난 2022년 50.5%에서 30년 뒤인 2052년 53.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대별로 보면 최근 20년간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지속됐는데요.
수도권의 주요 기업과 대학교가 몰려있는 만큼 직업과 교육을 이유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4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주택, 직업 사유 등으로 이동했는데요. 은퇴 후 귀농 귀촌 등을 위해 떠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수도권 내부에선 인구 이동이 어땠습니까? 최근 20년간 서울에서 순유출이 지속되며 인구가 빠져나가는데요. 지난해 수도권 내 이동을 보면 서울에서 7만 5천 명 순유출된 반면 경기는 5만 3천 명, 인천은 2만 2천 명 순유입됐습니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이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